오늘은 채권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마경환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주식 투자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좀 정보를 많이 접해봤는데요. 이 채권과 관련해서는 좀 아직 모르는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좀 예. 낯설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한 투자의 노하우들을 좀 오늘 많이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왜 우리가 채권에 투자해야 되나요? 왜 채권 투자해야 되냐라고 질문 주시면은 뭐 사실 제 머리에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 수백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수백 가지가 떠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채권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만 제가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식만 있으면 되는데 왜 채권을 꺼내냐라고 했을 때 주식 대비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반면에 채권은 굉장히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고자 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은 예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고 반면 주식의 변동성은 싫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채권 투자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는데 과거 수익을 한번 볼까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글로벌 채권 의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네. 보시면은 1997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한 20년간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20년 평균 연평균 5.4%입니다. 연평균 5.4%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저렇게 20년 중에서 원본 손실이 있었던 게 딱 두 번 정도 있었어요. 두 번 정도니까 딱 한 10% 정도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한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운이 나빠서 내가 들어간 투자한 그 해에 만약에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2년 정도 두신다고 했을 때는 다 100% 다 원본 이상 성과를 나왔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렇게 안정적으로 성과 난다는 게 주식 대비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주식은 경제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고 반면 네. 채권은 경제가 꺾일 때 수익이 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기 다운 사이클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를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채권 왜 투자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가 채권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자, 대표님 같은 경우에 어떤 재테크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 가장 많이 하는 부동산. 네. 그죠? 두 번째는 사업체 내지 네. 직장. 그렇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그렇죠. 주식 투자입니다. 뭐 주식 국내든 해외든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그리고 기업체 내지 직장 세 번째 주식 투자. 근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올라갈 때가 좋습니까? 내려갈 때 좋습니까? 올라갈 때가 아무래도 그렇죠. 돈을 벌겠죠.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업사이클에 굉장히 잘 작동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는 반드시 업 앤 다운 합니다. 네. 그러면 경제가 꺾일 때는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는 이 다운 사이클의 쓰나미처럼 다 떠내려간 자산이죠.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지금 구독자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의 자산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꾸준하게 내 자산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채권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준비한 자료는 지난 20년 동안에 국내 주식시장이 원본 손실이 있었던 연도별 성과로 원본 손실이 있었던 해를 제가 다 뽑아봤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원본 그러니까 즉 경제 나빴던 구간이죠. 네. 한 6번 정도 되나요? 6번 정도 원본 손실이 있었는데 그 구간 동안에 글로벌 채권을 만약에 그때 투자했다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위험한 자산도 아니고 그냥 안전한 국채 위주로 했는데 보시면 화면이 좀 준비는 안 됐는데 제가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8% 났습니다.
수익률이 높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요 직전 화면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년 평균이 5.5%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제가 무너질 때 평균은 8.5%예요. 즉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예, 좋네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채권이라는 게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채권 이꼬르 우량 국채를 생각하시는데 우량 국채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는 말아야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리만 사태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자산이 이렇게 내려가지만 반대로 여러분 만약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제가 좀 더 한 예시를 좀 더 드릴까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다 한번 겪은 얘기인데 2008년 리만 사태 때 보통 이제 주식을 갖고 있었고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도 한 반토막이 났었고 주식도 네. 한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그때 미국에 만약 그 시점에 미국에 20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 몇 네. 프로 났을까요? 그냥 글쎄요. 글쎄요. 연평균 5%라고 그러셨으니까 그거보단 좀 높았겠죠? 예. 참고로 미국 국채는 이론적으로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채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33%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죠? 전 이 거래의 방식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대표님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채권의 가격이라는 거는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러면 금리가 내린다는 건 이론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리고 또 채권 가격은 금리가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금리가 내릴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내리는 방향이 주식이 내리는 방향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이론적으로는 주식이 깨지면 깨질수록 국채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좀 혼란스럽고 좀 이제 장기 경기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만은 장기 경기 확장 국면의 끝무렵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경제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꺾일 가능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채권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해야 될 자산입니다. 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경기 하락할수록 채권 가격은 더 올라간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세 번째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변동성입니다. 이 변동성은 이미 보통 이제 수익과 그 변동성 비례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국 주식이 예를 들면 한 20% 기대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뒷면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20% 깨질 수 있는 리스크를 또 안고 있는 거죠. 주식은 하락의 리스크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만 낮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고 그리고 원하는 상황이고 또 제가 많은 대표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은 몇 프로면은 만족해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제가 이 업계에 한 2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세월이 바뀌면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요. 네. 리만 사태 전만 하더라도 거의 다 약간 투자라고 하면 적어도 20-30%의 기대 수익을 바라셨어요. 근데 우리가 크게 한번 다친 리만 사태를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 대다수 분들은 그냥 한 자리 중후반대면 좋겠다. 그럼 6-7%? 네, 6-7%만 나오는 거를 당신이 개런티만 해줬다고 하면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자산을 당신에게 맡길게 할 정도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투자자 눈높이는 한 자리 중후반대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가 예금에 만족하지 못해서 금융기관을 가져가면은 거의 다 고객분들한테 권한 자산이 뭐냐면 주식 자산들이에요. 주식 자산. 네. 주식 자산인데 이제 주식 자산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투자 수익의 목표가 10% 넘는 거라고 하면은 주식을 하는 게 맞지만은 투자 수익의 목표가 한 자리 중후반대라고 하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안정성 있는 채권으로 가야 그렇죠. 된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 그림 보시는 바처럼 크게 우리가 한 4분면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과 채권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투자 지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가장 이론적으로 위험한 건 뭘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네.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네. 해외 채권, 국내 채권. 이렇게 네, 4등분을 했을 때 가장 위험한 변동성 기준으로. 국내 주식. 예, 맞습니다. 예. 국내 주식이 투자자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한국은 2%가 안 되죠. 네. 따라서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한국은 개별 종목이나 마찬가지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개별 종목, 당연히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게 물론 기대 수익도 높을 수 있지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 기준을 한다고 했을 때 국내 주식이 이론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그보다 좀 덜 위험한 게 글로벌 주식. 그리고 그 아래가 글로벌 채권, 그리고 국내 채권, 예금 이런 순서죠. 네. 근데 우리가 막상 금견에 갔을 때 예금의 대안으로 투자 상품을 달라고 하면 가장 위험한 국내 채권을 권하는 게 가장 많았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네 구독자나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한 자리 중후반대 수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영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해외 채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자면 주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좀 위험 관리를 하면 주식을 하셨다면 글로벌 주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을 한다고 하면은 해외 채권, 글로벌 채권을 하는 게 맞죠. 물론 국내 채권도 있는데 국내 채권은 이론적으로 국내 채권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량 채권밖에 거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예금이나 금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채권하면 되게 재미없는, 네, 되게 맞아요. 수익이 낮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채권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5에서 한 10% 정도가 그 보통 우리 타겟 수익률이 정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브라질 국채 있지 않습니까? 네. 연한 10% 정도 나오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네 번째는 채권 하시면 아마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채권 하면 야 그거는 경제가 꺾일 때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네, 표현을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의 어떤 관점을 해외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경기 상승 국면에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미국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아, 미국 하이힐드 채권은 아마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신용 등급으로 채권을 구분한다고 하면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투자 적격 채권이고 하나는 투자 부적격 채권입니다. 투자 적격 채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국채 같은 거고요. 투자 부적격 채권은 등급이 낮은 채권인데 이 등급이 낮은 채권은 속성이 주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하이힐드 채권은 이 포장지는 채권인데 실제 움직이는 어떤 캐릭터, 다이나믹스는 주식과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주식은 경기 상승 국면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도 경기 상승 국면에 투자하는 겁니다. 경기가 올라가서 좋아진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처럼 이 자료는 2007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국내 주식과 미국 하이힐드 채권 같이 그려놨어요. 네. 재밌는 것처럼 보시면 이 미국 하이힐드 이게 보면은 주식과 방향이 똑같죠. 그러네요. 예를 보면은 2008년에 국내 주식이 한 40% 빠졌을 때 미국 하이힐드 채권 28% 빠졌어요. 반면 경제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했던 2009년 볼까요? 국내 주식이 40.9% 났는데 미국 하이힐드 57% 났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힐드 채권은 그 안정적인 투자보다도 그러니까 뭔가 수익성을 채권으로 수익성을 크게 얻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채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하이힐드 채권의 어떤 로직은 뭐냐면은 경제가 좋아지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요. 경제 나빠지면 주식처럼 채권 수익이 깨집니다. 즉,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식의 역할을 하이힐드 채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주식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 수익의 눈높이가 10% 정도, 맥스 10%라고 하면은 저는 주식을 손을 안 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주식처럼 경기 상승기에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면 그때 채권은 하이힐드 채권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일단 경기 상승을 수혜를 보는 채권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 대안을 채권이 제공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채권 좀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게 채권 투자 수익이라는 게 네. 그냥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 빌려주고 돈 빌려갖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빌려줄 때 이자가 얼마 이게 약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이자만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자꾸 변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익이. 네, 맞습니다. 왜 이런 그 채권 투자 수익이 어떻게 구성이 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좀 구독자님들이나 보시기에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약간 화면에 그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가 채권 수익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 수익. 네.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대출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대출을 줬을 때 예를 들면은 연 5% 이율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1년이 경과를 하면 5%가 제가 받게 되는 거죠. 네네. 채권을 가지고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시장 움직임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가치죠. 그냥 세월이 경과하면 받는 게 있는 게 이자 수익이죠.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채권 수익은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은 그게 한 측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채권도 금융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금융자산은 가격이 형성되게 돼 있죠. 그죠? 시세라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단지 그 시세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약간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드신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격이 움직여서 가격이, 그러니까 그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게 우리 자본 손익이라고 하죠. 네. 뭐 영어로 캐피탈 게인은 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측면이 되게 쉽죠. 그냥 지수 올라가면 내가 10% 올랐으면 10% 수익이 났구나. 10% 깨지면 10% 손해를 받게 되는데, 채권은 여기서 딱 한 박자만 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의 채권 시장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빠져요. 자, 다시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국채를 투자해놨어요. 네. 미국 국채를 투자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1년 이자가 3%로 합시다. 네. 3%예요. 3% 이자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1년 지나서 이 채권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3%가 나올 거 아닙니까? 1년 보유하면은. 그리고 1년 뒤에 수익률은 이 3% 이자 플러스 만약에 오늘 현재 금리가 2%로 합시다. 네네. 오늘 이제 금리가 2%인데 1년 뒤에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1% 내렸어요. 네. 그러면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미국 국채 가격은 올랐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3%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지금 내가 투자할 때 미국 국채 금리 2%인데 1년 뒤에 금리가 3%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정반대로 내 3% 이자 수익 플러스 가격은 조금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마이너스 알파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이제 지금 제가 3%짜리 채권을 미국 국채를 매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내년에도 3%면은 그냥 나는 3% 이것만 가져가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1%가 내렸다. 그러면 나는 좋은 조건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 그렇죠. 조건에. 가격이 올랐겠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혹여나 우리 구독자님이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개별 채권보다는 어떤 이제 ETF라든지 펀드 형태로 그러니까 즉 미국 국채라고 하면 미국 국채의 묶음을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개별 투자자가 해외 투자에서 개별 어떤 국채나 개별 채권을 매수하는 건 여러모로 어려움도 있고 리스크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좀 어떤 펀드나 ETF 형태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중에 위험 관리나 우리가 어떤 유동성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제가 ETF나 펀드를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 좀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하긴 뭐 채권은 단위가 엄청 크다고 제가 그렇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채권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이나 그 다음에 펀드. 그렇죠. 이거를 맞습니다.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3% 이자에다가 1년 뒤에 금리가 가입할 시점보다 금리가 내렸으면은 평가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금리가 그때보다 올라가 있으면 평가 금액이 약간 빠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자 수익을 얹어야 되는 컨셉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금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금리라는 게 있고 또 이 금리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기준금리,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장금리,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몹시 혼란스러운 얘기. 예를 들면 미국 연준이 금리가 올랐는, 예를 들면 연준이가 금리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질문 중 하나가 연준이 금리가 내렸는데 내 채권 가격은 왜 안 오르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내리면은 채권 가격은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근데 내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며.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은 왜 안 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 좀 많이 하시는 건데,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단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림 준비를 못 했는데, 우리가 연준금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짜리 금리, 기준금리라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이 빌려주는 금리니까요. 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이제 미국 국채 펀드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그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의 시장금리라는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시장금리가 10년이에요. 네. 즉, 일반 투자자들이 만약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국채 가격을 좌우하는 거는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즉, 이 국채 가격, 국채 펀드가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시장 금리가 내려야 되는 거죠. 즉, 10년만 국채 금리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물론 저는 상관이 없지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는 해당되는 채권형 펀드에 해당되는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관련이 있죠. 엄밀히 따지면 기본적으로 연준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이론적으로 시장금리도 같이 내려가게 되고 올리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컨셉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조금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연준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준,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지 말지 잠시 약간 제가 고민인데, 편안하게, 예. 어떤 고민이냐면요. 지금 연준 금리가 결정되는 메커니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살짝 빠졌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키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연준금리, 시장금리라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연준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되면 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연준금리는 정책금리고 우리가 투자자들의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는 시장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책금리에도 결정에도 영향을 주지만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즉, 미국 10년만 국채금리도 기본적으로, 만약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커진다고 하면 시중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 시중금리도 내려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목금리가, 시중금리가 명목금리지 않습니까? 명목금리는 기본적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 내지 실질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단기간에는 어떤 실질 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거고 따라서 실제로 명목금리 우리가 말하는 시중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 국채를 투자했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게 좋겠죠. 그래야 시중금리가 내려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지금 과열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금리를 높여가지고 뭔가 경기 진정을 좀 시키려는 그 시도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흡수해야 되니까. 예. 이게 지금 대표님마저도 제가 보니까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책금리의 영향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중 인플레이션이 많이 불거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운영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이 여기 중앙은행에서 가져가는 금리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중금리는 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바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뜨면은 바로 시중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신용등급이 뜨게 되면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채 투자자 입장,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가진 금리보다 더 내려가야지 이득을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내려가주는 게 좋은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채권 가격은 이건 한 것 같고, 그러면 채권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신용 등급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어떻게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 신용 등급은 사실은 그 채권 투자를 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실제로 채권형 펀드 같은 거나 채권형 ETF를 투자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항목이 신용 등급을 체크하는 건데, 근데 그게 뭐 개별적으로 항목 체크하는 경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펀드나 ETF를 하실 때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만약 여러분이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채권형 펀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주식, 그러니까 증권사에 가서 미국에 있는 상장된 ETF를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상품 기본 정보에 그러니까 이 펀드나 ETF의 가중 평균 신용 등급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냥 그건 기본 브로셔만 보시더라도 전체 등급을 보시면 바로 그 정보는 바로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이제 채권에는 사실 그 말씀하신 뭐 미국의 국채, 그러니까 뭐 한국의 뭐 국채 이런 식으로 국가가 발행한 국채가 있을 것이고요. 일반 사기업들에서 발행하는 기업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우리가 채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 국채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국채를 포함한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국채는 전체 채권 시장의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꾸 이제 우리가 채권 투자 경험들이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일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사실 국내 채권 경험만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고, 근데 그러니까 국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금 대표님처럼 피드백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내는 회사채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등급이 낮은 하이드 채권 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량 채권 내지 국채 중심의 국내 회사채,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분들이 채권 이꼬르 우량 채권, 국채라고 생각하시는데 해외로 가면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등급을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정적인 미국 국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럼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는 결국 그런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채권이 합쳐져 있는 맞습니다. 거라고 그 보면 되겠네요. 묶음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수익 예상하는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 예상 수익과 그다음에 이게 변동성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 등급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신용 등급은 단순하게 이게 등급이 높은 거고 낮은 거나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채권 펀드나 ETF를 고를 때 신용 등급을 꼭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서 신용 등급이 의미하는 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 채권의 어떤 캐릭터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투자해서 기대 수익은 몇 프로 기대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내가 여기를 투자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겠구나. 또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등급만 보더라도요. 신용 등급만 보면. 예, 한번 제가 자료를 좀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 신용 등급을 보시면요. 신용 등급이 트리플 B부터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그리고 더블 B 아래는 투자 부적격 채권, 즉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수익의 구조를 아까 채권 투자를 할 때 수익 구조를 크게 두 가지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고민하고 투자하시면 아주 크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자 수익은 등급이 높을수록 이자 수익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지겠죠. 왜요? 신용이 좋으니까
싼 값에 자꾸 그렇죠. 돈을 줄 그렇죠.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은 금리가 높지 않아도 수주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군데서 투자하겠다고 예. 나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예를 한번 듣고 예를 들면 굉장히 등급이 낮아요. 한국에서 등급이 WB 아래에 있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은 금리가 굉장히 높아야 사람들이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 수익은 작고요. 반면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 수익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까 이자 수익은 그렇게 구성되고 반면 자본 손익. 네. 자본 손익은 뭐냐면은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얼마나 가격이 출렁될 것이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세,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되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등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성전자 만약에 채권이 있다고 하면은 경제에 크게 연동을 받을까요, 가격이? 워낙 신용이 좋으니까 그렇진 않을 것 그렇게 같은데요. 안 받겠죠. 예. 맞습니다. 반면 등급이 낮은, 만약 WB의 기업이라고 합시다. 그거는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굉장히 많이 받죠. 왜냐하면 경제가 나빠지면 부도 리스크가 확 커질 거니까 사람들이 그 채권을 다 기피를 할 것이고 반면 경제가 턴어라운드를 해요. 경제 좋아지면은 쿠폰이 이만큼 되는데 턴어라운드는 부도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채권을 많이 사겠죠. 네. 따라서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세 변동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등급이 높을수록 시세 변동 영향이 작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의 변동성인데 등급이 높을수록 이게 어떤 수익의 변동성이 작겠죠. 네. 반면 등급이 낮을수록 이게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따라서 우리 여기서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더 보면은, 자, 일단 등급이 높을수록 어떤 채권 전체 총수익은 등급이 높을수록 영향을 조금 받고 반면 등급이 낮을수록 전체 그 수익의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등급이 높은 채권부터 아래까지 채권을 얘기했을 때 이론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기에는 어딜 투자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기에는 등급이 좋은데. 그렇죠. 해야겠죠? 좋은 데를 해야 네. 되고 반면 경기가 완전히 이제 딱 바닥을 찍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뭐 그 신용등급 좀 낮은 그렇죠. 기업도 좋아질 테니까. 예, 하이드 채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기 바닥에는 경기가 이렇게 꼬라지는 동안에 하이드 기업 가격은 완전히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해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경기 딱 돌아서면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오히려 그런 거죠. 따라서 경기 침체기에는 우리가 알는 정통적인 우량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반면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상승기에는 등급이 낮은 채권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량 채권은 경기 하강기에 그리고 경기 상승기에는 피해야 되고, 반면 하이드 등급 같은 경우는 경기 하강기에는 피해야 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 등급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좋을 때 잘 작동될 건지 경제가 나쁠 때 잘 작동되는 건지에 대한 함의도 신용 등급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투자 적격으로 표현되는 게 트리플 B부터가 투자 적격이고, 그러면 더블 B부터는 아래쪽으로는 네. 투자 부적격.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 더블 B 아래의 기업에서 하이힐드 채권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고, 네. 나쁠 때는 그 이상의 등급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대표님이 경제가 앞으로 당분간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면은 등급이 높은 채권, 아니야 지금 이미 나쁜 뉴스가 다 반영됐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은 국채가 아니라 등급이 낮은 하이힐드 채권 투자라는 얘기죠. 예. 근데 만약 제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네. 딱 이렇게 보니까 등급을 보니까 투자 대상 채권이 네. 하나는 트리플 B예요. 네. 하나는 뭐 더블 A예요. 그럼 차이가 그래도 몇 단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자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이 안에서도 차이가 나나요? 납니다. 그 납니다. 투자 적격에서도 한 단계마다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납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예. 보통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길래 많이 난다고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여기가 투자 적격이죠. 그죠? 네. 여기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진짜 큰 차이는 뭐냐면은 트리플 B와 더블 B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투자 적격과 부적격의 차이가. 예, 비록 하나의 차이지만은 한 단계 차이지만 이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제 마치 이런 겁니다.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식을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이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선진국 주식이 굉장히 선진국 MSCI 월드 선진국 주식에 포함되려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즉 이런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글로벌 전 세계 투자자 자금들이 이머징 투자하는 자금 대비해서 선진국 투자하는 자금이 압도적으로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상향되는 순간에 그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다 우리 시장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채권을 갈게요. 채권 하이드와 투자 적격과 부적격의 차이는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국민연금. 네. 전 세계에서 넘버 3, 넘버 4 정도의 엄청나게 큰 자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아마 국민연금에서는 하이드 채권 투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예를 들면은 더블 B는 국민연금에 못 들어오는데 트리플 B는 국민연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한 단계 차이 때문에 적격과 부적격의 차이로. 예. 그러면 이게 결국 가격이 엄청나게 둘이 차이가 나는 거고 가격이 차이 난다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쿠폰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쿠폰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쿠폰 이자 수익이요. 이자 수익. 네, 네. 지금 하이드 채권의 이자 수익은 지금 매번 시가각 달라지지만은 한 6%, 어떻게 되냐면 한 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얼마냐면은 1.6%밖에 안 되거든요. 하이드 채권은 지금 한 5.5에서 한 6%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좀 침체되는 시기에 하이힐드 채권이 이자 수익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도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투자 부적격에 속하는 기업들이면 신용 상태가 안 좋다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좀 뭐 부도의 염려라든가 이런저런 그러면 이게 하이힐드 채권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투자 이꼬르 매크로 투자라고 합니다. 즉 일단은 금년의 빅픽처가 어떨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이힐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금년 경제는 특히 우리가 하이힐드라 하면 주로 미국 하이힐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경제가 금년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견조하겠다는 전망이 있다고 하면 미국 하이힐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미국 경제가 지금 완전 끝자락이야. 앞으로 미국 경제가 이제 다운턴으로 접어들 것 같다고 하면 하이힐드 채권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하이힐드 채권 투자하시면 안 되고 반면 저 반대편에 미 국채를 들어가야죠. 네. 채권에는 항상 만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투자한 채권 물론 이제 ETF나 아마 펀드가 되겠지만 그 만기에 따라서 또 뭔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 있나요? 만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 사실은 방금 제가 신용등급을 말씀드렸는데 채권을 볼 때 사실은 저는 제가 정의한 거는 채권 어떤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투자했을 때 몇 프로 받을 수 있어? 이자 수익을 체크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죠? 투자자들이. 두 번째는 이게 내가 투자하는 채권이 이게 언제 좋아지는 걸까? 내지 언제 위험해지는 걸까를 알 수 있는 게 신용 등급이죠. 아까 이미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만기입니다. 사실 이 국면에서 채권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좀 어려워하세요. 이게 만기가 긴 채권이 좋은 거야? 짧은 채권이 좋은 거야? 이 고민에 빠질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만기가 긴 채권이 좋은지 짧은 채권이 좋은지는 한데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가 대표님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듀레이션 질문을 저한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만기를 설명하려면 듀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경제가 앞으로 나빠질 것 같다고 하면은
듀레이션이 긴 채권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꼬르 장기 채권 투자하는 걸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일단 우리 전제가 우량 채권이라 가정하고 우량 국채라 가정했을 때 경제가 나빠질 것 같다고 하면은 장기 국채를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국채밖에 없어라고 하면 그때는 단기 국채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국채, 장기 국채에 그 연동돼 있는 ETF, 단기에 연동돼 있는 ETF들이 따로따로 다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ETF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듀레이션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듀레이션. 방금 제가 만기 투자 전략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듀레이션. 참고로 듀레이션이 아마 투자 관련돼 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 한 번씩 다 접한 내용인데, 근데 또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은 제가 한번 여쭤봐요. 이게 설명회나 이렇게 금융기관 직원을 물으면 듀레이션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여쭤보면은 진짜 좀 각양각색의 답이 나옵니다. 각양각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잘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는 예,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어떤 그 기본 전제가 채권형 펀드나 ETF를 두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채권 펀드나 ETF를 본다고 했을 때 듀레이션은 그냥 저는 민감도라고 합니다. 민감도 좀 어렵나요? 다시 네. 할게요. 혹시 대표님 주식 투자할 때 베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베타라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들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죠.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 제가 사실 책을 한 권 더 썼어요. 그러니까 펀드 투자 핵심 노하우라고 우리나라의 펀드 산업이 한 30년 돼 가는데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더 썼는데 거기도 제가 언급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형 펀드를 고를 때 기본적으로 그 펀드가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 꼭 점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펀드가 있을까요? 그냥 실제 데이터랑 좀 관계없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어떤 거 할까요? 예를 들면은 뭐 한투 내비게이터다. 네. 그럼 한투 내비게이터가 예를 들면 베타가 그러니까 베타의 정보는 우리가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투 내비게이터가 베타가 0.7이다. 그러면 한투 내비게이터가 0.7이라는 베타 0.7이라는 거는 이미 투자자가 투자하기 전에 내가 투자하는 펀드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예요. 그러니까 베타가 0.7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시장 지수 대비해서 내가 투자한 펀드가 얼마나 같이 움직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타가 1이면은 시장 올라가는 것만큼 내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펀드가. 그러니까 베타가 2면은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2배. 2배로 오르고, 베타가 예를 들면 한투 내비게이터가 베타가 2라고 하면은 만약에 지수가 10% 오른다면 내가 들고 있는 펀드는 20% 오르죠. 반면 10%가 빠지면 내가 들고 있는 펀드가 20% 깨지는 거죠. 가격.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니라 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가격. 민감도. 시장 지수 대비 민감도. 그러니까 등락에 따라서 그게 2배로 평가하는 지수라고 보면 되는 가격,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과거의 이 펀드의 패턴을 보니까 시장 움직임의 2배로 움직이는구나. 예를 들면 베타가 어떤 특정 펀드 베타가 1이라고 하면 시장 지수 움직이는 것만큼 같이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베타가 0.7이라는 거는 시장 움직임의 0.7만큼만 따라가는구나. 올라갈 때도 0.7 따라가고 깨질 때도 0.7만 빠지는 겁니다. 베타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형 펀드를 고를 때도 여러분은 반드시 베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투자자분이 시장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은 베타가 1보다 작은 펀드를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예를 들면은 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베타가 1보다 큰 펀드를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는 개인 성향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시장이 앞으로 확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럼 나 시장보다 더 먹고 싶어. 그럼 베타가 1보다 큰 펀드만 셀렉션해서 투자해도 되고요. 반면 앞으로 근데 좀 변동성이 많을 것 같아, 시장이. 그러면 여러분이 국내 주식형 펀드를 고를 때 베타가 1보다 작은 펀드를 골라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한참 길었는데,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들한테 이 펀드가 내가 가서 이 펀드 베타가 얼마냐 물으면 금방 알려줍니다. 그 정도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베타는 내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 이 시장의 민감도죠. 민감도가 1이라는 건 같이 가는 거고 민감도가 0.5라는 거는 반만 가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건 주식형인데 개념인데 저는 듀레이션이 채권 시장의 베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어렵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베타가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1년이라는 거는 베타가 1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표현 이렇게 하죠. 만약에 A란 펀드가 듀레이션이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연을 표현합니다. 1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듀레이션이 1년이라는 의미는 내가 투자한 펀드에 투자한 채권의 시중금리가 만약에 1% 움직였을 때 시중금리가 1% 움직였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형 펀드의 가격도 절대수익 1%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쪽은 베타 지수를 베타라 주식시장에는 베타의 개념이고 채권 시장에는 듀레이션의 개념을 본유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내가 어떤 만약에 미국 하이힐드 투자했다 합시다. 그러니까 미국 하이힐드 금리가 미국 하이힐드 시중 금리가 1% 움직였을 때 내가 투자한 펀드의 듀레이션 1년이면 같이 1%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듀레이션과 채권 가격은 반대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마이너스는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 A란 그러니까 대표님이 삼성증권을 거래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 국채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야 내가 저기 마 대표한테 얘기 들으니까 채권형 펀드 고를 땐 듀레이션 꼭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듀레이션 좀 보여줘 하면 듀레이션 정보를 줘요. 그럼 딱 봤더니 듀레이션이 5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미국 국채를 투자했는데 듀레이션 5년짜리 국채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5년짜리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만약에 1% 움직인다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한 미국 국채 펀드는 절대 수익 5%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5%. 금리가 1% 올라가면 내가 마이너스 5%가 터지는 거고요. 반대로 금리가 1% 내리면 절대 수익 5%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공격적인 거네요. 수치가 높을수록.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더 디벨롭을 하면은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우리한테 좋은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금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금리가 떨어져야죠. 그렇죠. 네.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님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국채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전제가 국채밖에 없고 이제 듀레이션 그러니까 1년짜리와 10년짜리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1년짜리와 10년짜리 듀레이션 1년과 10년짜리를 갖고 있어요. 미국 국채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앞으로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쁘면은 금리가 내려가겠죠. 네, 그렇죠. 그죠? 경제가 앞으로 나빠질 것 같다는 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거고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건 미국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굿뉴스입니다.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면은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죠? 최대한 가격 올라가는 걸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듀레이션 지수가 높은 게 좋은 그렇죠. 거네요. 제가 아까 베타라고 했잖아요. 듀레이션 10년인 거는 같은 금리가 1% 내리더라도 얘는 곱하기 10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리 1% 만약에 대표님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1년짜리 듀레이션과 10년짜리 듀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둘 다 투자했다고 했을 때 금리가 1% 내린다고 합시다. 금리 1% 내렸을 때 내가 1년짜리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1%밖에 안 올라요. 반면 내가 10년짜리 했으면은 10%. 예. 그래서 그 듀레이션 그러니까 채권 펀드를 들 때도 그 듀레이션을 잘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자기 성향상. 예.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말씀만 드렸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바로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박스에 보시면은요. 위에는 그러니까 가로축에는 이자율 변동입니다. 이자율 변동이고 아래 세로축은 듀레이션이죠. 듀레이션인데 보시면은 만약에 금리가 이자율 변화가 금리가 1% 내렸다고 가정합시다. 1% 내렸고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듀레이션 0.5년짜리 펀드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곱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가격이 금리가 내렸으니까 오르죠. 오르는데 반절만 올라가죠. 그러면 0.5% 올라가고 네. 반면
동관 동안에 대표님 5년짜리 듀레이션 채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시중금리 똑같이 1%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절대수익 5% 올라간다. 반면 세상에 아주 이게 채권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되게. 보시면 반면 금리가 이번엔 반대로 금리가 1% 오른다 가정합시다. 보시면처럼 금리가 1% 오른다고 했을 때 아까 듀레이션 0.5년짜리 갖고 있으면은 1% 올라도 0.5%밖에 안 깨져요. 반면 똑같이 5년짜리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수익 5%가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길다는 건 장기 국채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국채는 예리한 칼날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어떤 매크로 거시 환경을 잘 판단해서 금리가 내리는 국면에 장기 국채를 잘 투자를 하면 정말로 효과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그걸 잘못 잡으면은 채권이지만 크게 다칩니다. 이게 뭐 부도나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민감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은 매크로 전망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이라는 건 이제 ETF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ETF는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10년 만기 국채들만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티커라고 해요. 상품명이 IEF. 만약에 20년 이상 아까 좀 앞으로 국채 금리가 많이 내릴 것 같아. 내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어. 그러면 뭐 이런 TLT 이런 거 같은 거 투자하면 되죠. 예를 들면 작년 안에 금리 좀 많이 내렸거든요. 작년에 TLT 투자하셨던 분은 한 7개월 투자를 했는데 한 20% 났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투자했는데 금리가 동구한 동안에 금리가 한 1.5%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에서 한 20% 성과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지 않으셔도요. 아주 놀라운 세계가 채권 시장에 존재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사실 이렇게 뉴스를 가운데 보면 뭐 채권왕 뭐 해가지고 채권으로 얼마의 돈을 벌었네 뭐 이랬을 때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이자율이 이렇게 채권이라는 거 우리가 저금리 시대고 이자가 낮은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게 연동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주식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을 그렇게 좀 만들어서. 그렇죠. 근데 조금 주식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개별 기업을 잘 우리가 리서치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잘할 것인가 뭐 이런 쪽에 관점이 많은데 채권은 어떤 마이크로한 것보다는 매크로한 게 더 중요하죠. 자, 미국 경제 이 큰 배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매크로 싸움입니다. 그렇군요. 그 매크로라는 거는 사실 매크로와 관련된 보고서들은 경제 주체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거 보면서 가장 많은 설득력 있는 많은 곳이 선택한 매크로를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너 머리 아픈 투자하지 않냐라는 건데 우리가 제가 대표님의 주신 답에 답하기 전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과 뭔 차이 있냐고 다 전망을 해서 해야 되는 게임이지 않냐라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가격적 측면을 제가 포커스를 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주식과 가장 큰 차이는 이자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채권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채권의 장점은 시간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상품을 했는데 100원에 샀는데 1년 지나도 가격이 제자리면 이론적으로 투자 수익이 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채권은 예를 들면 1년 동안에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제자리면 가격은 0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하나 더 남아있죠. 이자 수익. 예, 시간 가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채권의 가격은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 업 앤 다운 이렇게 출렁출렁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장기적으로는 수렴합니다. 평균에.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뭐 결국 가격이 올랐다 빠졌다 하면 결국 중립에 도달하는데 그럼 결국 채권 투자 장기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예를 들면 금년에 5%짜리 하면 금년에 5%, 내년에 또 5% 10%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주식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 수익, 시간 가치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격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가격은 매크로고 우리가 아까 사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그럼 무슨 매크로 지표 봐야 돼? 가 고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 지표를 발표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많죠. 그죠? 매크로 지표가 많은데, 그쵸. 그 전체가 묶여서 어떤 경제가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뭔가 우리는 사전적으로 어떤 경제가 흘러가는 걸 좀 알고 싶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책에는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딱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미국은 통계 나라라고 합니다. 그 통계 나라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잘 읽어보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난밤에는 굉장히 플러스 자료 나오고 오늘 밤에 또 마이너스 자료, 도저히 방향성을 예측하는 힘든 상황이 이제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도 우리가 좀 어떤 좀 예측을 해보자고 하면은,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와튼 스쿨에서 그 한번 모든 미국 주요 경제 데이터를 갖고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력 기준으로 한번 다 스터디를 해봤는데, 재밌는 거는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 채권시장에 가장 큰 경제 변수, 그리고 커런시, 통화시장의 변수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3가지 주요 시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다 동일했습니다. 결론부터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입니다. 뭐 고용지표라든가 예, 이런 인플로이먼트 데이터입니다. 거.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전체 경제 데이터를 일일이 경제 어떤 그 자본시장의 영향력을 조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주식, 채권, 통화 모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제 데이터는 노동시장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좀 더 데이터로 얘기를 하면 Employment Situation Report로 해서 금융시장 현황 보고서,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라는 건데 월간 보고서인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고, 근데 그러면 왜 그게 미국 수많은 데이터도 있고 뭐 실업률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ISM 지표도 있는데 왜 가장 중요한 데이터냐고 하면은, 그것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노동시장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 경제 구조를 뜯어보면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GDP를 한번 보면요, 미국 GDP를 보면은 보통 GDP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죠? 보통 소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있을 것이고, 정부금 지출이 있을 거고, 순수출 이렇게 구성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이 굉장히 큰 반면에 미국은 뭐가 제일 클까요? 미국은 소비? 네, 맞습니다. 예. 컨섬션이 가장 큽니다. 전체 미국 경제의 한 3분의 2 정도가 소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소비에서 결정되는데, 제가 강의 때 잘 쓰는 표현법인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앞으로 미국 소비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한번 정확히 예상하는 게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경제를 예측하려면. 네. 그러면 제가 표현을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판단할 때 저는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제가 다시 표현할게요. 예를 들면 대표님 지금 1억 드릴게요. 제가 캐시 1억을 드려요. 그러면 이 1억을 드린 걸 갖고 바로 뭐 좋은 차를 사거나 그냥 바로 소비를 하실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초이스는 2가지입니다. 그래 쓰는 경우, 아니면 은행이 예금하는 이 2가지 경우인데, 이 2가지 의사결 A와 B를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 그게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거니까. 네. 그 대표님은 너무 많은 공부를 하셔서 그럽니다. 그냥 보통 보통할 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야, 내가 안 잘려야 되지 않냐고. 내가 현재 하는 사업체가 잘 되거나 아니면 내 직장에서 안 잘려야 내가 그러니까 추가 엑스트라 머니가 생겼으니까 쓰는 거고, 만약에 이 직장이나 이 사업체가 내일 당장 내가 직장을 다니는 내일 당장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 돈 절대로 못 쓰죠. 근데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뭐라고 하나, 엑스트라로 들어온 거니까 바로 지출을 하는 거죠. 즉, 저는 그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는 부동산. 부동산 지수. 그죠? 왜냐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은 전체 어떤 자산의 7, 8할 이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홀더 이런 거 들어오면 또 소비의 여력이 더 생기는 거고, 그 2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입니다. 잡. 고용. 네. 만약에 잡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어떤 직장을 내일 당장 그만둘 거라고 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합니다. 그렇죠. 불안해서 미래가. 예. 그래서 제가 약간 길게 얘기했지만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국 경제를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 경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면 소비를 예측하셔야 되고요. 소비를 예측하려고 하면 결국은 잡의 동향을 예측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할까요? 잡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으면은 소비를 예측할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소비를 예측하면 미국 경제를 예측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소비 이꼬르 미국 경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다 하면은 하나 정도만 봐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용 데이터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소비와 관련해서 그걸 뭐라고 칭하죠? 명칭이 뭐죠? 소비 무슨 데이터? 제가 아까 소비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비의 향배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고용 데이터.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Employment Situation Report라고 해서 그 안에 뭐 다양한 고용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월간 데이터입니다. 이 지수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만약에 고용 데이터가 이게 굉장히 선행 지표거든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많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죠? 자, 고용 지표가 꺾인다? 그럼 일정 부분 뒤에 소비가 꺾일 것 같다? 그럼 미국 경제 꺾일 것 같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고용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고용이 꺾이잖아요. 그럼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경제의 어떤 향배를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용 데이터가 꺾인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리가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그럼 나빠질 것 같으면 금리가 내리겠죠. 그리고 고용 데이터가 나빠지면요.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점 되면 주식시장도 빠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네.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아마 경기가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네. 경기가 상승할 때는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경기가 상승할 때는 이자율 위험이 있죠. 이자율 위험 말이 좀 어렵죠? 네. 이자율 위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시중 금리 한번 볼까요? 그럼 결국은 이제 채권 투자 그러니까 우량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안 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내가 우린 내려야 돈을 그렇죠. 버는 거니까.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금리가 오른 상황은 언제 금리가 올라가냐면은 경제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경제가 뒤집어 얘기하면은 경제가 좋아질 때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우리가 채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에 손실을 볼 수 가능성, 즉 이자 리스크가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상승기에는 우리가 약간 이자 리스크에 금리 상승 리스크에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로 경제가 꺾이는 리스크에서는 경제가 꺾이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서 채권 투자가 손해 볼 가능성은 없죠. 오히려 내리니까, 도움이 되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등급이 낮은 채권 투자에 대한 위험에 고민해야겠죠. 하이힐드 채권 같은데 내가 투자를 해놨으면 이게 뭐 문제 없이 계속 금리가 내려가고 해서 뭐 문제 없이 그 지속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이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은 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용 리스크라고 하는데 사실 좀 많이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냥 우리 구독자님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신용 리스크는 경제가 나빠지면은 그 개별 회사의 부도 리스크가 커지지 않습니까? 부도 리스크가 커지면은 그 해당하는 회사의 채권 가격이 하락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회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때는 가능한 등급이 낮은 채권은 회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리스크에 반대로 투자하시면 돼요. 즉 경제가 올라갈 때는 이자 리스크가 노출되기 때문에 우량 채권보다는 이자 리스크가 좀 더 프리한 하이리 채권 투자를 하시고 만약 경제를 꺾일 때는 우리가 신용 등급 리스크 즉 경제가 나빠지면은 개별 기업의 부도 리스크가 꺼지기 때문에 얘들이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회피하시고 반대편에 안전한 채권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 더 팁 이거 좀 이해하시기가 좀 복잡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이드 채권 이꼬르
주식이라 해석하시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주 심플해요. 그 경기 나쁠 때는 하지 마라. 그러면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하나의 그 상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형태의 또 다양한 상품이 있는 건가요? ETF 상품이? 그 하이힐드 채권은 기본적으로 그 non-investment grade라고 해서 투자 부적격 채권의 그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적격 채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는 정크 본드라고 합니다. 정크 본드. 약간 뭐 쓰레기 채권 이런 형태로 얘기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드 고금리 채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금리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금융권에서 팔리는 상품은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라고도 팔리고 또 예를 들면 글로벌 고수익 채권이라고도 팔리고 그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은 보통 그 미국 주식시장 들어가가지고 국내 증권사 HTS로 해서 미국 시장 직접 들어가서 구매를 하잖아요, 상품을. 네. 그럴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나요? 아니면 미국 자체 그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아까 말씀하신 TLT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자기 제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미국 하이힐드 채권 가장 하이힐드 채권 그 상품들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JNK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이힐드 채권 상품군들이 따로 다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저희가 신용 등급 상품을 구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박자 더 전문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같은 하이힐드 안에서도 듀레이션이 긴 거 짧은 거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진짜 거기 안에서도 또 공격적이고 보수적인 거를 또 선택할 수 있군요. 같은 미국 국채 안에서도 긴 거 짧은 거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ETF라는 우리가 증권사 HTS 안에 들어가서 ETF로 들어가면 여기는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우리가 잘 훈련돼 있고 알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구사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듀레이션 아주 짧은 미국 하이힐드 주고 싶어? 그런 것도 있고요. 듀레이션 긴 하이힐드 채권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보통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면 WBR을 얘기하는데 아예 좀 더 낮은 채권 등급만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분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에서도 더 등급이 낮은 것들만 모아놓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 CLO라는 거에 대해서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CLO, 네, CLO. 그 CLO가 이제 그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게 경제 전문가분들이 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 그 모기지 사태 있었을 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결국 이 채권을 이렇게 다양하게 좋은 거 안 좋은 거 섞어가지고 막 파생 상품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좋은 채권과 나쁜 채권을 막 섞어가지고 CLO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지금 엄청난 규모고 그것에서 문제가 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CLO 부분은 제가 정확히 좀 스터디가 안 돼 있어서 필요하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근데 그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얘기하는 일반적인 ETF에는 상대적으로 CLO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오늘 그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채권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굵직한 건 묵직하게 그냥 그 이자율을 받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도 ETF로 연동을 해서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구나. 주식시장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해외로 가면은 심지어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투자할 수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해외 투자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해외 투자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가지고도 뭔가 환차익이나 환손도 좀 있을 것 같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또 이 주제는 또 다른 주제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미국에 상장돼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에 투자하겠다는 기본 대전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나 사실 조금 달리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제가 이제 갑자기 머리에 두 가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그럼 우리가 왜 달러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달러 자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머징 마켓 채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를 얘기할 때는 이머징 마켓 채권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 설명드려야 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브라질 국채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국에서 시장 어프로치가 좀 반대로 갔는데, 브라질 국채는요, 브라질 헤아라 국채 같은 경우는 이머징 채권이라는 큰 바구니의 그냥 원 오브 자산인데, 우리는 너무 이 자산에 한국에 좀 투자가 많이 돼 있죠,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이 투자하는 거는 이머징 마켓 채권이 더 많이 투자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채권이 투자가 돼 있는 거고, 어쨌건 간에 우리가 또 사실 이머징 마켓이란 채권의 주제는 또 굉장히 큽니다. 제가 대표님 나중에 한번 저를 불러주시면요, 제가 이머징 마켓 채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은 이머징 마켓 채권은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 채권을 너무 쉽게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 또 금융기관 직원들도 이머징 마켓 채권을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간단히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이머징 마켓 채권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각국의 그 나라 현지에서 발행한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컨셉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좋은 포스코. 포스코가 두 가지 채권이 있어요. 자, 볼까요? 포스코가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 포스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국내에서 포스코가 발행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분들이 어떻게 어프로치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두 채권 펀드가 캐릭터가 거의 비슷한 걸로 설명해요.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채권은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와 위험도 같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는 이머징 마켓 채권 투자할 만합니다. 네. 그거는 그 경기가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좋다고 예상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로서 25년, 26년 차로 이제 강사에 두 번 바뀌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참여는 기운다. 어떤 특정한 자산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또 반대로 영원히 나쁜 자산은 없다. 예,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머징 자산들이 주식, 채권 다 포함해서 이머징 자산들이 사실은 과거한 상당 기간, 올해 리만 사태 이후 한 6, 7년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주식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머징 주식을 좀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외에도 동일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주식을 투자할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머징 마켓 채권 투자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저는 이머징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좋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죠. 제가 전제가, 여러분이 투자 수익이 목표가 20%, 30%가 아니라 난 좀 위험도 관리하고 싶어, 그러면서 원하는 분이라고 전제인데요. 자, 볼게요. 자, 이머징 주식이 있고 이머징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우리가 이머징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주식에 투자된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예측에 맞아서 이머징 경제가 좋아진다 1번. 야, 근데 또 글로벌 경제 녹록지 않은데 그거 쉽겠어? 그냥 1년 내내 옆으로 긴다. 박스권으로 간다. 세 번째, 우리 예상이 틀리고 경제가 나빠진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경제가 앞으로 예상대로 경제 좋아진다. 두 번째는 그냥 이 정도에 멈춘다. 세 번째, 경제 나빠진다. 자,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우리가 이머징 주식을 투자한 경우와 채권 투자한 경우에 투자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깨지는 경우. 네. 우리가 예측이 틀렸어요. 깨지면은 언제 더 많이 깨지죠? 주식이 많이 깨지죠. 주식이 많이 깨지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머징 채권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은 가격도 있고 또 이자 수익도 있잖아요. 이머징 채권의 이자가 한 6에서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은요. 이머징 채권이 가격이 한 7% 빠져도 1년 지나면 똔똔이 됩니다. 적어도 한 7% 정도는 내가 버퍼가 있는 거죠. 이자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두 번째 경우 그냥 박스권에서 1년 뒤에 움직여. 그랬을 경우에 이머징 주식에 투자한 경우는 수익이 0. 채권은 몇 프로죠? 기본적인 이자 수익은 7% 나와요. 7% 나오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경제가 우리 예상한 대로 확 올라가? 그럼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반면 채권은 가격 어떻게 되죠? 가격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쿠폰 수익이 있으니까. 물론 올라갈 때 주식만큼 못 올라갑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경제가 올라가는 거 상승 시장에 일정 부분 가격에 참여도 하죠. 게다가 쿠폰도 하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중립했고 냉철하게 중립이나 혹시나 우리의 투자 판단이 틀렸을 때 플랜 B의 상황을 좀 염두에 둔다고 가정해서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시나리오 2 경제가 회복 못하고 옆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혹여나 우리의 판단이 틀려서 깨진다고 하더라도 한 6-7%의 버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의 버퍼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가 20% 30%가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한 자리 중후반에 한 10% 내외를 바라보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머징 채권도 이머징 주식 대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의 채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국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체도 포함이 된 건가요? 이머징 국가에? 사실은 그 답을 사실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는데 근데 전 투자자들한테 일단은 어떻게 보면 많이 해본 경험이 아니면 국채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요. 예. 그렇죠. 일단은 안전이 문제 우선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 이머징을 추천한 이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얘기한다고 하면 금년에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 또한 이제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글로벌 시장이 괜찮을 거라는 전망이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글로벌 투자은행이 거기서 보는 시각이 동일한데 첫 번째는 작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시차를 두고 금년의 경제에 어떤 좀 좋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 긴장 완화가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좀 플러스로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 이머징을 좋게 보는 이유는 전체 그림 그렸는데 근데 그동안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 자산, 채권 자산 모두 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거죠. 현재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되게 많아요. 투자할 돈은 많은데 얘가 너무 비싸요. 그럼 사람들이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주식 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인 주식을 찾을 것이고 좀 채권은 상대적으로 쿠폰 금리가 높은 자산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상대적으로 이머징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근데 이머징 국가 투자와 관련해서는 환율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예,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국가의 국채만 투자한다는 거는 그 나라 환율에 우리가 100%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자 수익 7% 받아봐야 환율 7% 그렇죠. 떨어지면 뭐 똔똔이. 근데 제가 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를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개별 국가가 아니라 그런 여러 나라 국가들의 그 채권을 합쳐놓은 그렇죠. ETF 상품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평균 이자가 한 7% 된다 이 뜻입니다. 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싱글 컨트리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 평균 쿠폰 금리를 먹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하나 생각났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 전체가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돈이 말 흘러 넘치고 이렇게 이머징 국가가 좀 이머징 쪽에 주식에서 온기가 돈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달러와 대 이머징 통화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전제죠. 그러면 우리가 그 ETF 상품을 투자를 할 때 그 기준 통화는 어떤 건가요? 달러인가요? 달러입니다. 아, 예. 이머징 펀드 왜냐하면 하더라도. 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럼 우리 역시 미국 시장에서 그걸 매입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늘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종류와 그 다음에 채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몰랐던 상황을 좀 알게 되는 것도 많고요. 네. 또 역시 조금은 어렵고 예. 이제 이걸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주식 못지않게 이 채권도 아주 큰 투자처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미 그렇게 그 시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클로징 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전 세계 시장 규모는요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2배 더 큽니다. 아, 네. 네. 아, 이거 진짜, 예, 하여튼 이 엄청난 금융 그 시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투자의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그 올바른 투자 방법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초대해서 그 이외의 이야기들을 네. 또 좀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